우리는 언제 홀로 남게 될까요? 산책을 할 때? 방에서 잠들기 전?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지만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정말로 홀로였을까요?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들, 발 아래서 움직이는 것들, 가만히 살아 숨쉬는 것들, 보이진 않아도 분명 활동하는 것들, 주변에 있지만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많은 것들, 우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홀로 남을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에 우린 홀로 남게 되는 걸까요? 애초에 홀로 남는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제 우리는 홀로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혼자였다고 생각한 순간들을 차근히 되짚어보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달리는 자동차들과 부딪힐 듯한 길. 도시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고개를 조금 돌리자 지친 우리를 위한 작은 숲이 보입니다. 서울숲. 이곳은 말 그대로 도심 속의 자그마한 숲이죠. 하지만 숲치고 작은 것이지 서울숲의 넓이는 35만 평입니다. 축구장 120개 정도를 붙여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죠. 이 넓은 녹지 안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홀로인 것처럼 보이는 한 시민이 있습니다. 그냥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혼자서라도 산책을 좀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도심 속에서 자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산책을 나오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홀로였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 주변엔 나무, 특히나 나뭇잎이 있지는 않았나요? 나무 한 그루에 달린 무성한 나뭇잎들은 성인 한 사람이 10년 동안 들이마시는 양의 산소를 한 계절 만에 생산합니다. 게다가 넓고 푸르른 이파리들이 따가운 햇볕도 가려주고 도시로부터의 매연과 먼지를 막아주기도 하죠. 나무가 우리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휴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문정동.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크기의 느티나무가 보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거목. 그들은 530년 동안 이곳을 지켰습니다. 두 느티나무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바람을 일으켜 동네에 큰 불을 끄기도 하고 전쟁으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나무는 주민들의 마음속 풍요로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5년 정도를 이쪽에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이 느티나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큰 위안이 됐어요. 힐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렌지를 품은 두 느티나무는 동네의 든든한 수호수입니다. 두 느티나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곳 서울숲의 큰어른은 역시 나무들입니다. 소나무는 120년을, 대나무는 150년을, 왕버드나무는 무려 5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쭐대는 말 한마디 없이 쉼터가 되어주는 나무들. 적어도 나무 옆에서는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공원을 벗어나 아늑한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홀로 남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트를 찾은 준태씨. 머리 위 안내판을 보고 방충제 코너로 들어갑니다. 물건들 앞에 서서 한참 고민하던 준태씨가 모기향 하나를 집어듭니다. 요즘 밤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모기향을 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인데도 모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름보다 가을 모기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
준태 씨는 모기 없이 편히 잠에 들 수 있을까요? 열대야만큼이나 우리의 단잠을 방해하는 여름의 불청객 모기. 심지어 때로는 가을의 불청객이기도 합니다. 가을 모기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방에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고 하면 어느샌가 나타나 우리 귓가를 맴도는 녀석이죠. 모기는 자신의 알을 물이 있는 곳에 낳습니다. 온도만 너무 낮지 않다면 어떤 물이든 가리지 않죠. 알에서 태어난 유충 장구벌레는 번데기가 되기까지 대략 7일, 모기 성충으로 태어나기까지 약 4일 정도가 걸립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20년이 필요한 인간에 비해 모기는 단 며칠 만에 성충이 되죠. 그렇기에 집 근처 하찮아 보이는 아주 작은 웅덩이 안에서도 모기가 성장 중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모기를 모두 없애버리면 우리는 홀로 남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충제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외상 되나요? 아, 물론이죠.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 약국에 오셨으니까 약국에 파는 기생충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몸속에 기생충들이 알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게 기생충약을 먹어도 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성충이 되면은 저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쓰겠죠. 그때부터 이제 기생충들의 대사를 막기 시작합니다. 고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에 효과가 있고 이 성체가 자라는 기간까지를 대충 6개월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복용을 권장드립니다. 지구 전체 생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생충.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죠. 기생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충은 우리의 소장에서 서식합니다. 다행히도 회충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합구충제 정도로도 간단히 박멸할 수 있죠. 2020년 질병관리청이 시행한 강가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 조사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건 바로 간흡충입니다. 간흡충은 간의 기생에 쓸개즙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간흡충도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구충제 복용을 통해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충제만 적절하게 복용해준다면 우린 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게도 기생충 말고도 우리 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균이죠. 세균, 영어로는 박테리아. 우리 몸에는 대략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체 세포수인 60조 개보다 40조나 더 많은 숫자죠. 어쩌면 작디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을 그냥 없는 셈 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균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없는 셈 치기엔 그들이 불러오는 병환과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하죠. 물론 세균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내세균은 장내부를 적절한 약산성 환경으로 만들어 해로운 병원균이 서식하기 어렵도록 만들죠. 피부에 사는 일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몸의 피부 곳곳에 서식하는 표피포도 상구균은 면역세포를 호출해 상처를 치료하고 병원균을 퇴치해줍니다. 우리 피부의 천연항생제와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셀 수 없이 수많은 세균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몸은 세균과 공생하는 하나의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만약 세균이 없다면 우리 몸이라는 생태계가 붕괴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세균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여행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균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나 우리의 여행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 남는 것, 또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영민 씨는 혼밥을 위해 찾은 음식점에서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음식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스타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외롭지 않으니까 올리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혼자 하는 식사도 외롭지 않은 경민 씨입니다. 식사를 마친 경민 씨, 조용한 골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전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방금 밥 먹었어. 엄마는 밥 먹었어? 나 라면 먹었어. 제가 본가가 대구인데 계속 서울에 있기 좀 힘들고 하니까 대구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전화하고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좀 안정적이게 되는 것도 있고 확실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골목에 홀로 서 있지만 어머니와 전화하는 경민 씨는 하나도 외로워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 분명 수많은 인파 속에 있는데도 경민 씨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같이와 함께를 헷갈렸던 것 같네요.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함께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소통!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하는 순간에 함께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의 강의를 겪어본 대학생이라면 어렴풋이 공감할 것이고, 또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외로웠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순간, 소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함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소통을 멈출까요? 우리는 이제 소통을 멈추는 순간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 홀로 남는 것이니까요. 홀로를 찾는 여행은 이렇게 새로운 나침반에 의지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순간은 어떨까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혼자서 말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독서를 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린 정말로 홀로 남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효은 씨처럼 말이에요. 효은 씨는 가끔 이곳 벤치로 나와 혼자서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책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달리는 여자 사람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러닝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우리는 달릴 때마다 용감해진다인데 이 책의 부제도 솔직히 이해가 조금 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제목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해서 작가님께서 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인상 깊었고 좋았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효은 씨의 감상평을 작가님께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책에서 그 용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달리면서 얻은 것들을 왜 용기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와 닿았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후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또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책을 내면서 생각했던 거는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달려도 같이 달리고 있다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같이 용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즉 미디어가 없었을 때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소통, 함께한다라는 것은 시공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커뮤니케이션들이 주로였어요. 미디어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반드시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함께 있다, 서로 소통한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어떤 공통된 의견과 의식을 교환하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자 소통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기술적인 요인이 바로 미디어에 있다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간까지 초월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아무런 미디어 없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도시의 전경을 보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재밌는 상상을 할 때는 어때요? 예를 들자면 펑펑 내리는 눈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홀로 남게 되는 게 아닐까요? 눈으로 뒤덮인 거대한 빙하, 북극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족. 이들은 눈을 표현하는 수십 개의 단어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눈, 녹기 시작해 질척이는 눈, 뭉쳐져 단단하게 굳어진 눈,
이제 막 내리고 있는 눈, 바람을 휩쓸려온 눈 등등 눈의 상태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에겐 다 비슷해 보이는 그 각각의 눈들을 이누이트족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눈으로 인식하고 기억할 겁니다. 영어로 레드라고 불리는 색깔은 한국에서는 빨갛다, 밝았다, 벌겋다, 붉다, 새빨갛다, 붉우죽죽하다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름으로 구분돼요. 그리고 그 단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죠. 다른 색깔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루는 파릇하다, 퍼렇다, 푸르다, 파르스름하다 등으로, 옐로우는 노랗다, 연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등으로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의 학문적 성과가 그 이전에 쌓여있던 학문 체계와 지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이미 정립된 언어와 지식 체계, 윤리와 규범, 법과 규칙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뭐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화장을 하지 않는 제 눈엔 이건 다 똑같은 빨강색일 뿐이에요. 제 눈에도 다 똑같은 막대기들로 보이네요. 우리가 해온 인식과 상상 그 아래, 거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수많은 거인들이 함께 서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서울의 한 명상센터. 가슴센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이요.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눈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센터의 긍정성이에요. 가슴센터에 이렇게 양손을 포개 얹으실 거예요. 종소리가 3번 울리면 이 명상이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고 명상은 무엇도 떠오르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떠오르는 무언가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수련입니다. 다시 말해 명상은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아름답든 추하든 그동안 쌓인 내 지식과 경험에 따른 인식은 내려놓습니다. 즉, 우린 명상을 통해 진정 홀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실천해보면 알 수 있죠. 지금부터 모두 함께 눈을 감고 단 10초 동안만 아무것도 떠올리지 말아볼까요? 어땠나요? 아마 당신의 머릿속엔 무언가가 떠올랐을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단 10초라도 깊은 명상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린 또다시 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진정 홀로 남았다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명상에 드는 일은 적어도 우리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만 발걸음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한 사찰안. 작은 법당인 영산전 안에서 기도가 한참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불상 앞에 앉아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17%의 신자를 가진 불교. 불교에선 명상을 아주 중요한 수행으로 여깁니다.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이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또한 고요한 명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외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홀로 되는 방법인 명상을 주된 수행법으로 삼는데도 불교는 홀로가 아닌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가 다름 아닌 같은 존재라는 뜻의 자타부리, 너와 나, 나아가 세상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의 연기론, 다음 생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환생,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불살생.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나와 너의 관계,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평화적인 교훈처럼 들립니다. 이 명상은 자기 이해의 길이에요. 온전히 명상할 때만이 이 대상을 향하던 눈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이렇게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깊이가 깊어져요. 아, 나도 이럴 수 있다는 자기 이해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 홀로 된 이들이 전하는 깨달음은 아이러니하게도 함께에 대한 소중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짧은 여행이 막을 내립니다. 여기에 함께 앉아 우리의 여행을 되돌아보자. 우선 우리는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차근히 되짚으며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결국 홀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던 순간, 커다란 벽 앞에 선 우리는 새로운 나침반을 꺼내들어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몇 걸음 뒤에 우린 또다시 벽을 마주쳤어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 아래 서 있는 거인들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와 깊은 명상에 들었던 이들이 전해준 깨달음은 다름 아닌 함께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분명 홀로를 찾아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얻다니요. 이 짧은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도착한 걸까요? 언론홍보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시작에 앞서서 학 과장님의 인사... 이 짧은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도착한 걸까요? 홀로를 찾아서 떠났던 이 작은 여행은 맨 처음 자리로 뱅뱅 돌아서 여러분들의 곁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홀로를 찾아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